자, 내화 구조인 건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천장의 높이는 3.8m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문항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다음 각 실에 필요한 감지기의 수량을 산출하시오. 그래서 A실부터 E실까지 지금 5개의 실에 해당하는 곳의 감지기의 개수를 자,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 전체의 경계 구역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감지기의 수량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 한 가지 표가 있었죠. 그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부착 높이와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이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 그리고 감지기의 종별에 따른 기준 면적, 바닥 면적에 이제 기준 면적이 나와 있는 이 표를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자, 먼저 부착 높이부터 볼게요. 부착 높이. 지금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천장의 높이가 3.8m라고 했죠. 3.8m니까 여기 4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구조인 건물이라고 했어요. 내화 구조. 기타 구조가 아닌 내화 구조라고 했고요. 그렇죠? 내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라고 했죠. 차동식 스포트형 2종. 자,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만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이 얼마다? 바로 7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알아야 감지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실부터 차례대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10m, 그리고 세로가 7m이죠. 7m. 그러면 바닥 면적은 자, 바로 계산할게요. 10 곱하기 7이네요. 바닥 면적. 자, 이것을 기준 면적인 7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70. 70으로 나눠주게 되면 70, 70이니까 떨어지네요. 몇 개예요? 1개. 그래서 A실 같은 경우는 감지기 1개를 설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B실 볼게요. B실. 자, B실은 가로가 10m죠. 자, 세로는 자, 여기니까 8m와 8m를 더한 16m입니다. 가로의, 세로의 길이가. 그러면 가로 10m, 세로 16m 나누기 똑같아요. 기준 면적은 똑같이 70을 적용하는 거죠. 70으로 자,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은 2.29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개? 3개. 그래서 B실은 감지기 3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실. C실을 보시면 가로가 20m고요. 세로가 7m, 8m니까 세로의 길이는 15m. 그러면 C실은 가로 20m, 세로가 15m 나누기 똑같이 70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대략 4.29 정도가 나오고요. 4.29 절상해주면 몇 개? 5개. C실은 감지기 5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D실. 자, D실은 가로 10m, 세로가 15m죠. 그러면 10 곱하기 15 나누기 70.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은 대략 2.14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3개가 나옵니다. 3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E실. 마지막 E실을 보시게 되면 자, 가로가 30m죠. 가로가 30m고 세로가 8m예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70제곱미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 E실. E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가 나오냐? 자, 보실게요. E실은 3.43 정도가 나오네요. 3.43. 이렇게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4개. 이렇게 해서 각 실에 설치해야 할 감지기의 수량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실 전체의 경계 구역수를 선정하시오. 이 실 전체라고 해요. 전체. 이 전체 경계 구역수를 구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수평 경계 구역을 구하면 되겠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 경계 구역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구역수는 자, 이 전체 바닥 면적을 자, 얼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6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가로의 길이. 자,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다 더하면 되겠네요. 자, 더할게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10m. 자, 가로에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는 7m, 8m, 8m.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할게요. 7m, 8m, 8m. 이렇게 곱해주신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6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600으로. 여기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1.53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경계구역 수는 몇 개다? 네,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 경계구역 수는 2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단, 경계구역의 계산 과정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지금 문제가 나와 있죠. 두 가지 문제에서 경계구역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자, 지금 가로가 60m고 세로가 40m입니다. 세로가 40m. 자, 그러면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죠. 60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경계구역수를 한번 구해보죠. 경계구역수.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바닥 면적 얼마예요? 가로가 60m고요. 세로가 40m예요. 자, 바닥 면적을 기준이 되는 60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600제곱미터로 나눠주게 되면, 자, 얼마 돼요? 딱 떨어지죠. 4개.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경계구역수가 몇 개다? 4개의 경계구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눠지냐? 보세요. 지금 이게 40m, 60m니까 이건 무조건 4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면적으로 따졌을 때 4개로. 자, 그런데 자, 한 변의 길이가 60m죠. 근데 그 경계구역 그 설정 기준에서 한 변의 길이가 하나의 경계구역은 한 변의 길이가 50m를 넘을 수가 없죠. 근데 50m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4개가 이런 식으로 경계구역을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4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방법. 자, 여기를 반 나눠주고요. 이렇게 세로로 4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이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가로로 나눠주면 예를 들어 보세요. 가로로 자,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 나누면 이건 안 되죠. 왜? 한 변의 길이가 50m를 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구역을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없어요. 이렇게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면적으로 따졌을 때 이 바닥 면적, 이 평면도에서의 경계구역수는 몇 개 나온다고요? 4개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개입니다. 4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이 평면도에서 가장 긴 변, 가장 모서리의 길이가 가장 긴 게 뭐예요? 여기 있죠. 50m. 50m. 그럼 뭐냐? 경계구역 선정 기준에서 자,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긴 것이 50m니까 여기는 변의 길이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바닥 면적만 보시면 되죠. 바닥 면적. 자, 보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경계구역수를 구해보면 경계구역수. 자, 바닥 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바닥 면적. 자, 지금 여기는 지금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한번 이렇게 구해볼까요? 여기를 딱 나눠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하는 식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죠. 그죠? 20에서 10 빼면 되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10 더하기 이 아래 부분의 면적은 50m 곱하기 10m죠. 50m 곱하기 10m. 자, 이렇게 하면은 바닥 면적이 얼마 나와요? 600. 600이면 600. 600입니다. 근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600으로 나눠주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경계구역수는 하나, 1경계구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평면도에서는 경계구역수 4개 나왔고요. 두 번째 평면도에서는 경계구역수가 하나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구역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내용이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표를 작성하시오. 단,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해당 없음 또는 전부 해당이라고 적으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설치 장소별로 연면적의 기준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장례시설이죠. 장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자,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면적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여기죠. 전부 해당이라고 쓰시면 돼요. 연면적과는 상관없어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노유자 생활시설, 여기 있죠. 노유자 생활시설을 제외한 노유자 시설. 이러한 곳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 장소별로 연면적 기준을 주어진 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감지기 회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지기 회로. 자, 첫 번째로 이제 송배전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송배전식 같은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제연 설비에서 감지기 회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송배전식 같은 경우는 자, 정의입니다. 정의. 송배전식은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송배전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감지기가 이렇게, 자, 6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6개. 네, 이렇게 6개의 감지기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배선의 도중에서 뭐 한다? 분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배선하냐? 이 감지기 배선에는 전선이 두 가닥 들어가죠. 두 가닥. 지구선과 공통선 두 가닥이 들어가는데 그 배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선이. 자, 이렇게 돼서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고 그냥 쭉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래서 이 송배전식을 다른 말로 보내기 방식이라고도 해요. 이런 식으로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분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선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송배전식에 대한 설명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차회로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교차회로 방식, 교차라고 하는 거는 서로 교대로 감지기가 지금 설치가 된다는 건데, 자, 일단 설명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하나의 담당 구역 내에 또는 뭐 하나의 방호 구역 다 돼요. 하나의 담당 구역 내에 둘 이상의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둘 이상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이것을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차회로 방식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교차회로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감지기가 6개가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6개의 감지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2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2 이상의. 그래서 2개의 종류의 감지기를 설치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A 감지기, A 감지기, A 감지기, 그 다음에 B 감지기, B 감지기, B 감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지기 2개를 교대로 A, B, A, B, A, B 이렇게 교차가 되게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선을 할 때는 자, 보세요. A 감지기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A 감지기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러면 종단 조항이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 이제 B 감지기도 마찬가지로 B 감지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같은 감지기끼리 연결을 하되 교대로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2 이상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인접하고 있는 요 A 감지기와 B 감지기가 동시에 자, 2개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했을 때 그때 이제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감지기만 감지했다. 그랬을 경우는 바로 사이렌만 울리는 거죠. 그래서 2개가 동시에 감지됐을 때 그때 이제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교차 회로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차 회로 방식. 자, 다음 3번째. 자, 교차 회로 방식의 적용 설비 2가지만 쓰시오. 단 2가지가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된대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어요. 2개 다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한 거예요. 2개 다. 그래서 교차 회로 방식에 적용되는 설비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죠. 6가지. 그래서 분말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할론 소화 설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다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마지막으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이렇게 해서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다 작성해야 요 3번 문항을 정답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차 회로 방식의 적용 설비 2가지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 그림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4가지의 소방 도시기호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로 RM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도시 기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동 조작함이라고 하는데, 자, 정확한 명칭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수동 조작함.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동 조작함이라고만 써도 뭐 정답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수동 조작함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째. 자, 이건 SVP라고 써 있네요. 바로 슈퍼 비조리 판넬 또는 슈퍼 비조리 패널. 그래서 이거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동 조작함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프리액션 밸브 수동 조작함.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슈퍼 비조리 판넬이다 또는 슈퍼 비조리 패널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프리액션 밸브 수동 조작함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다음 3번째. 자, PAC라고 써 있죠? 이 PAC는 패키지의 영문자를 앞서 놓은 거예요. 패키지.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소화가스 패키지라고 명칭을 쓰시면 됩니다. 소화가스 패키지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 다음 4번째. 자, AMP라고 써 있죠? 이거는 앰프. 이거는 이제 방송 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앰프.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증폭기라고 명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있는 명칭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공식화되어 있는 명칭. 그래서 4가지 도시 기호를 보시고 명칭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소화 설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각 소화 설비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 전원을 찾아 빈칸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설비별로 사용하는 지금 비상 전원의 종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 전원 같은 경우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비상 전원 수전 설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전기 저장 장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기 저장 장치가 빠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분모 소화 설비, 그다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한론 소화 설비, 그다음 비상 조명 등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자, 이러한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비상 전원을 세 가지를 쓰고 있죠. 세 가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발전 설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축전지 설비. 근데 이제 비상 전원 수전 설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전기 저장 장치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에다 동그라미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이 비상전원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발전 설비, 그 다음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다가 전기 저장 장치까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전부 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유도 등 비상 방송 설비.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출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비상 전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축전지입니다. 축전지. 자, 축전지를 비상 전원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축전지 설비까지, 이게 정답이 축전지 설비예요. 지금 여기는. 자, 이건데, 좀 이제 유도등은 축전지 설비가 아니고 축전지인데,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축전지 설비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를 비상 전원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도등으로 따지면, 이걸 따지면 축전지 설비는 아니지만 나머지 설비들로 봐서는 축전지 설비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비상 전원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그리고 비상전원 수전 설비, 여기에다가 전기 저장 장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 설비별로 해당하는 비상 전원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난 유도선의 종류 중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을 세 가지 쓰시오. 자,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르면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이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그 7가지 중에서 이제 암기하신 내용 3가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자,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자, 첫 번째 설치 기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그래서 1m 이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바닥면에 설치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로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1m 이내로 설치할 것. 세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3가지 일단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네 번째 기준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자, 아까 두 번째 설치 기준에서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나 바닥면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닥면에 설치할 때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기준. 자, 그다음 7번째.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피난 유도선 중에서 광원 점등 방식의 설치 기준 7가지 중에서 자, 꼭 이 3가지 안 쓰셔도 됩니다. 7가지 중에서 암기하신 내용으로 3가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중 제연설비의 설치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보시면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그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그래서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최대 얼마예요? 최대 1000제곱미터인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다음 두 번째, 통로상의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몇 미터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래서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60m가 되는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다음 네 번째, 하나의 제한구역은 얼마 이상의 하나의 제한구역은 바로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한구획해야 한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제한구역의 구획은 제한 경계벽 및 벽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 어떤 기준이냐면은 일단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한 경계의 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그래서 여기는 내화 재료와 불연 재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한 경계는 제한 경계의 폭이 얼마 이상이다? 제한 경계의 폭은 얼마? 0.6m 이상이고 그리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알맞은 값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상 2선식의 전원 공급 방식이고 220V 2.2kW인 분전반이 있다. 60m 떨어진 거리에 전기 히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 전압 강화를 1% 이내로 하려면 전선의 최소 단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 계산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이제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공식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선의 최소 단면적을 물어봤어요. 단면적. A는 1000 곱하기 2분의 지금 단상 2선식이라고 했죠.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35.6이라는 상수가 들어가겠네요. 35.6 곱하기 L 곱하기 I. 이게 바로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값을 구하셔야 되냐면 전압 강하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전압 강하. 그리고 전류의 값도 별도로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전압 강하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압 강하. 자, 전압 강하입니다. 지금 인가되는 전압이 220V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전압 강하를 1% 이내로 한대요. 1% 이내. 그럼 얼마에 곱해주면 돼요? 인가된 전압 220V에다가 1%니까 0.01을 곱하면 되는 거죠. 1%니까 0.01을 곱해주면 자, 얼마가 돼요? 계산하면 2.2V가 되겠네요. 2.2V 이내. 그러니까 최대 전압 강하는 2.2V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최대. 왜냐면 1% 이내니까. 자, 그 다음에 전류 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류 I는 지금 문제에서 인가된 전압 나왔죠. 전력 나왔죠. 그럼 뭘로 구해주면 돼요? V분의 P로 구하면 되겠죠. V분의 P. 자, 그러면 인가되는 전압이 220V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2.2kW니까 2.2 곱하기 10의 3승. 맞나요? kW니까 10의 3승. 계산하시면 전류는 10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하 구했고요. 전류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끝납니다. 자, 대입해볼게요. 자, 1000 곱하기. 자, 지금 보세요. 전선에 지금 최소 단면적 구하라고 했죠, 최소.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전선의 단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단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전압 강하는 어떤 값을 대입하셔야 돼요? 최대값을 대입하셔야죠. 그래야 이게 제일 작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전압 강하 2에다가
최대값인 2.2V를 대입하는 거예요. 예. 여기다 2.2V 대입하시고요. 뭐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2.2 대입하시면 돼요. 몰라도. 자, 그 다음에 35.6 곱하기, 자, 배선의 길이입니다. 근데 지금 60m 떨어졌다고 했죠? 60m 거리에 있으니까 60m 곱하기 전류는 10A. 그럼 10 대입하시고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얼마 나오냐? 대략 9.71 정도 나오네요. 자, 또 주의하실 점. 지금 이 문제에서 전선의 단면, 최소 단면적 구하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는 공칭 단면적을, 자, 공칭 단면적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공칭 단면적. 그러니까 공칭 단면적으로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9.71이니까 10제곱밀리미터가 공칭 단면적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공칭 단면적을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한 값 그대로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칭 단면적으로 물어봤다라고 하면 10제곱밀리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정답은 9.71이 계산한 값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형 수신기와 감지기가 연결된 선로에서 선로 저항이 50ohm이고 릴레이 저항이 1000ohm, 회로의 전압이 DC 24V이고 감시 전류가 2mA인 경우 종단 저항값과 감지기가 작동할 때 흐르는 전류는 몇 mA인가?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값을 물어봤어요. 종단 저항의 값과 그리고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흐르는 전류, 이 두 가지의 값을 구하는데 먼저 이 감지기가 작동할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종단 저항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 회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C 24V가 인가된 상태에서 지금 저항이 세 가지의 저항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종단 저항과 이렇게 병렬로, 자, 여기에, 자, 감지기가 이렇게, 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인가된 전압은 24V가 인가가 된 거고요. 24V. 자,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선로 저항. 자, 선로 저항이라고 할게요. 50ohm이죠. 50ohm. 그 다음 릴레이 저항이 100ohm이래요. 1000ohm. 1000ohm. 아래에 있는 게 1000. 릴레이 저항 1000ohm이고요. 그리고 종단 저항. 자, 이 종단 저항을 지금 몰라요. 그죠? 예, 종단 저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 지금 감시 전류가 얼마래요? 감시 전류? 감시 전류가 2mA래요. 감시 전류가. 자, 감시 전류라고 하는 거는 감지기가 동작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감지기 동작 안 한 거죠?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감지기 동작 안 했으니까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감지기는 동작 안 한 거니까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때 이때의 전류가 얼마냐? 전류가 2mA래요. 전류. 자, 그러면 이제 ohm의 법칙에 의해서 자, 보세요. 자,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그러면은 저항 R은 반대로 I분의 V가 되는 거죠. I분의 V. 그럼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려면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전압값이 24V고요. 24V. 자, 전류가 2mA래요. 2mA. 그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요. mA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합성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냐? 합성 저항값이 12,000ohm이 나와요. 12,000ohm. 그러면 여기서 자, 선로 저항, 종단 저항, 릴레이 저항 이 세 개를 다 합친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세 개를 다 합친 게 그게 12,000이라는 거예요. 12,000.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종단 저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합성 저항이죠. 12,000에서 선로 저항 빼주고요. 그리고 릴레이 저항 빼주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종단 저항이 나오죠. 종단 저항. 얼마 나와요? 계산해 주시면 1950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종단 저항 값은
1950옹.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지기가 작동 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안 되죠. 잘 보세요. 이렇게 구성이 안 돼요. 자, 감지기가 작동을 했어요. 그럼 이 접점 딱 붙겠죠? 붙어버리면, 자, 보세요. 이쪽에 지금 저항이 얼마라고 했어요? 1950이라고 했죠. 저항이 이 감지기에 있는 것보다 저항이 상대적으로 엄청 크단 말이에요. 저항값이. 그럼 상대적으로 뭐예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저항값이 크니까.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는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쪽으로는 거의 전류 안 흘러요. 종단 저항 쪽으로.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저항은 선로 저항과 릴레이 저항만 가지고 합성 저항을 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감지기가 작동 시 흐르는 전류 I는 마찬가지로 R분의 V가 되겠고요. 자, 합성 저항은 선로 저항과 릴레이 저항의 합으로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50 플러스 1000.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은 똑같이 24V.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단위가 뭐죠? 미리암페어. 미리암페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계산하면 단위가 어떤 단위가 나와요? 이거는 암페어의 단위가 나올 거예요. 암페어의. 그죠? 근데 미리암페어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별도로 자, 1000을 곱할 거예요. 1000. 왜? 1암페어가 1000mA이기 때문에 1000이라는 값을 따로 곱할 거예요. 왜? 단위를 미리암페어로 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1000을 곱해버리면 자, 이 값이 대략적으로 22.86이 나오고요. 단위는 암페어가 아니고 미리암페어로 바뀌는 거죠. 왜? 1000을 곱했으니까. 예, 정답은 22.86mA가 전류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알맞은 내용을 괄호 안에 쓰시오. 자, 지금 세 가지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와 그리고 감지기의 종별에 따른 바닥 면적의 기준 면적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고 1종과 2종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얼마마다? 바로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종 연기 감지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하는 거죠. 1개 이상. 그래서 이게 1종과 2종이 150이죠. 여기 3종이죠. 그러니까 1종과 3종을 보면은 이게 몇 배입니까? 몇 배? 3배. 3배죠? 3배니까 바닥 면적은 그거의 3분의 1배라고 암기하시면 좀 편하겠죠? 150, 그리고 여기는 50이 되는 거예요. 50. 자, 그 다음에 부착 높이는 자, 4m 미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주가 4m 이상, 그리고 20m 미만이죠. 20m 미만. 그래서 1종과 2종 같은 경우는 75제곱미터, 그리고 3종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 설치 부착 높이에서는. 그래서 3번에는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다음 두 번째,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자, 몇 미터마다? 자, 여기서 보행거리는 1종과 2종 연기 감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거리 30m마다, 그리고 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그래서 1종과 2종은 30m마다, 그리고 3종은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도나 통로에서. 그리고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자, 이건 암기하기 편합니다. 보행거리의 절반으로 보시면 돼요. 절반. 정확히 절반. 그래서 1종과 2종은 15m마다, 그리고 3종은 10m마다. 절반이죠, 절반? 예, 절반. 그래서 1개 이상 설치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바로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속품에 대한 설명이다. 명칭을 쓰시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이제 부속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이 나왔고 이 기능에 해당하는 그 부속품의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박스 내의 금속관의 끝에 취부하여 사용하는 부품이다. 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요거.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부하는 것 바로 부싱. 그죠? 정답은 1번의 명칭은 부싱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금속관 상호관을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다. 자, 보세요. 금속관 상호관을 접속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플링. 커플링이 금속관 상호관을 연결할 때 쓰는 부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관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와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명칭이 다르죠. 그래서 관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부속품이에요? 바로 유니언 커플링이고요. 자, 반대로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일반적인 그냥 커플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니까 유니언 커플링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매입된 금속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이다. 자, 직각, 금속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데 사용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노멀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엘보가 있죠. 이 두 개의 부속품의 차이점이 뭐예요? 매입 배관인지 노출 배관인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입된 금속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노멀 밴드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네 번째가 바로 여기 있죠. 노출된 금속관. 노출된 금속관 상호관을 연결하거나 직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니버셜 엘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입인지 노출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매입 배관이면 노멀 밴드, 노출 배관이면 유니버셜 엘보. 이렇게 두 가지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품, 이 기능을 보시고 해당하는 명칭을 한 가지씩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이다.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감지기 공통선과 전원 공통선은 분리해서 사용하고 발신기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단락되었을 경우 경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유효한 조치를 하였다고 본다. 또한 수신기와 SVP 사이에는 전화선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자, 그림을 보고 가에서 각가지의 가닥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수신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수신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고요. 수신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설비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와 나와 다. 자, 가나다는 감지기 배선인데 지금 종단 저항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발신기 세트 내부에 있어요. 종단 저항이.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루프는 두 가닥이고요. 루프가 아닌 부분은 네 가닥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종단 저항이 발신기 내부에 있을 경우에 루프 배선, 여기 있죠? 루프 배선. 루프 배선은 몇 가닥이라고요? 두 가닥인 거고요. 루프가 아닌 부분은 전부 다 네 가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 네 가닥이고요. 다도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만 두 가닥, 나머지는 네 가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라는 발신기 세트와 이제 수신기 사이의 가닥인데,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수신기와 SVP 사이에는 전화선이 없다고 가정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에서 전화선이 삭제가 됐죠. 삭제됐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기본 가닥수가 7가닥이었지만 전화선이 빠지면서 기본 가닥수 6가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은 가닥수가
6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6가닥에는 어떤 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6가닥. 자, 이 6가닥에는 어떤 선들이 있냐? 바로 지구선, 그다음 지구 공통선, 그다음에 응답선 있죠? 응답선. 응답. 그다음 경종선 있고요. 그다음 표시등선. 그리고 경종, 표시등, 공통선. 네, 이렇게 해서 6가닥, 기본 가닥수 6가닥이 이제 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가장 마지막에 할게요. 여기 2번 문항도 있으니까. 자, 많은 마지막에 하고요. 자, 여기 볼게요. 바. 자, 바 같은 경우는 사이렌과 SVP 사이죠. 사이렌과 SVP 사이니까 기본 2가닥 들어가게 돼요. 사이렌 2가닥. 자, 그 다음에 여기 R을 보시면은 SVP와 프리액션 밸브입니다. 슈퍼 비주리 판넬과 프리액션 밸브. 몇 가닥이에요? 기본 가닥수 여기 4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4가닥. 바로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공통선. 이렇게 해서 기본 4가닥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자, 착하. 감지기 배선이죠. 그런데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교차 회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송 배전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공식처럼 알고 계세요. 루프와 말단은 루프와 말단은 4가닥이고요. 4가닥. 그리고 나머지 기타 루프도 아니고 말단도 아닌 부분은 몇 가닥이다? 8가닥이라는 걸 하나의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루프와 말단인 부분 찾아볼까요? 루프와 말단인 부분. 자, 여기 루프죠? 루프예요. 여기 자는 4가닥이 되는 거고요. 자, 말단이라고 하면 어디 말단? 말단은 제일 끝부분. 감지기 회로에서 제일 끝에 있는 부분. 여기죠.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여기 차도 4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4가닥.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8가닥.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8가닥. 자, 이제 마는 제일 마지막에 났는데 2번 문항에서 이제 마의 가닥수와 배선 내역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마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일단 마는 9가닥이 들어갑니다. 9가닥. 자, 어떻게 해서 9가닥이 들어가냐? 자, 여기다 전선 내역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9가닥이에요, 9가닥. 자, 일단 전원 플러스 들어가겠죠? 플러스 전원. 자, 플러스 전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전원 마이너스 전원. 자, 근데 이 마이너스 전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전원 공통선이에요, 이게. 전원 공통선.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감지기 공통선과 전원 공통선은 뭐 한다? 분리해서 사용한다. 분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감지기 공통을 별도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저런 말이 없다. 저런 말이 없으면 이 감지기 공통은 빠지는 겁니다. 분리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사이렌. 사이렌 들어가죠? 여기죠, 사이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 지금 여기는 교차 회로 방식이니까 최소 몇 개의 회로? 최소 2개의 회로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지기 A와 감지기 B를 써주는 거예요. 최소가 2개니까 최소. 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프리액션 밸브에 들어가는 선이 있죠. 여기 나왔네요.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뭐 공통선은 1가닥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4가닥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압력 스위치, 그 다음 뭐 템퍼 스위치,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템퍼 스위치,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네, 이렇게 해서 총 9가닥이 요 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마의 가닥수 9가닥 써주시고요. 그리고 배선 내역, 요 9가지 내역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전원 공통선. 이거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요 9가지 전선 내역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압력 스위치를 다른 말로 뭐 밸브 개방 확인이죠. 개방 확인이랑 뭐 템퍼 스위치는 밸브 주의, 뭐 솔레노이드 밸브는 뭐 밸브 기동,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용어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아시겠죠? 여기서 9가지 내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용전원 정전 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고 상용전원 복구 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 시퀀스 제어 회로의 미완성도이다. 다음의 제어 동작에 적합하도록 시퀀스 제어도를 완성하시오. 자, 먼저 동작 조건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시퀀스 회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CCB를 투입한 후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고 주접점 MC1이 닫히고 상용 전원에 의해 전동기 M이 회전하고 표시등 RL이 점등된다. 또한 보조 접점 MC1A 접점이 폐로가 되어 자기 유지 회로가 구성되고 MC1-P, MC1의 B접점이 개로되어 MC2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MC1 B접점이 개로가 되어 MC2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인터록 회로가 구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인터록 회로. 그 다음 상용 전원으로 운전 중 PB3를 누르면, 그러니까 PB3가 바로 정지 버튼이 되겠네요. 정지 버튼. PB3를 누르면 MC1이 소자되어 전동기는 정지하고 상용 전원 운전 표시 등 RL은 소등된다. 그러니까 이게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상용 전원 회로에 대한 동작 설명인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상용 전원이 정전 시 PB2를 누르면 MC2가 여자되고 주접점 MC2가 닫혀서 예비 전원에 의해 전동기 M이 회전하고 표시등 GL이 점등된다. 또한 보조 접점 MC2가 폐로되어 자기 유지 회로가 구성되고 MC2B가 개로되어 MC1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예비 전원으로 운전 중 PB4를 누르면 MC2가 소자되어 전동기는 정지하고 예비 전원 운전 표시 등 GL은 소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작 조건에 의해서 이제 시퀀스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회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제 이 미완성된 부분, 즉 여기 보조 회로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 주회로 부분에 보세요. 주회로 부분. 여기 L1, L2, L3 있죠. 여기가 어떤 회로예요, 이게? 어떤 전원이에요? 여기가 상용전원이에요, 상용전원. 상용전원이고요. 여기 G1, 발전기를 나타내주는데 이쪽이 바로 뭐예요? 예비전원이죠, 예비전원. 네, 이쪽에 예비전원 회로입니다. 예비전원. 자, 그러면 지금 상용전원을 사용했을 때는 어디냐? PB1과 PB3가 지금 동작 조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상용전원에 대한 보조 회로가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예비전원에 의한 보조 회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용전원에 의한 보조 회로부터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퓨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선을 쭉 연결해 줘야 돼요. 자, PB1, PB3. 그러니까 PB1이 기동 스위치고요. PB3가 정지용 스위치라고 했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는 PB1은 이렇게 기동 스위치로 표시해야겠죠. PB3는 정지용이니까 B접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원과 연결을 해줍니다. 전원. 자, 이런 점들은 꼭 찍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기 유지 접점. 이쪽은 MC1이잖아요. MC1. 자기 유지 접점을 설치하는데 자기 유지 접점은 바로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와 어떻게 연결한다? 반드시 병렬로 연결하셔야 돼요. 직렬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MCA 접점을 설치합니다. MC1이죠. MC1. MC1의 A 접점을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와 병렬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병렬로.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랫부분에는 뭘 설치해 주냐면은 인터록 회로. 그러니까 예비 전원으로 가동했을 때는 상용 전원 못하게, 상용 전원으로 가동했을 때는 예비 전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인터록 회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무엇을 설치해 주냐? 바로 이쪽에는 MC2의 B접점을 여기에 설치를 해줘야죠. 여기다. MC2의 B접점을 이렇게. 아시겠죠? 인터록 회로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MC1이게 되겠네요. MC1. MC1. 그리고 열동계전기 비접점과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 선은 여기다 이렇게 이쪽에 네,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 주시면 상용 전원에 의한 보조 회로 접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여기 이 부분은 예비 전원을 가동했을 때 그때 이제 보조 접점, 보조 회로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전원선부터 따와야겠죠. 전원선. 전원선이 이렇게 전원선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원선. 이렇게 들어왔고요. 나머지 한 선은 여기 연결하면 돼요. 마지막에. 자, 똑같아요. 구성은 똑같아요. PB2가 기동 스위치고요. PB4가 정지용이에요. 정지용. 그래서 PB2에다가 이렇게 A 접점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PB4는 정지용이니까 B 접점으로 이렇게 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MC2의 A 접점, 즉 자기 유지 접점도 마찬가지로 기동용 버튼 스위치랑 병렬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MC2의 A 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아랫부분은 서로 반대로 여기는 MC2의 B 접점이니까 여기는 MC1의 B 접점. MC1의 B 접점이 되겠죠. 인터로케로, 인터로.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MC2가 되겠네요. MC2가 되고요. 이렇게.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 여기는 전원선. 이렇게 해서 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점 찍어주시고요. 반드시. 이런 점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점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바로 램프. 램프가 빠졌죠, 램프? 자, 램프를 이쪽에 설치하면 돼요. MC1과 여기에다가 병렬로 이렇게 여기가 RL등이었죠, RL등. 자, RL등이었고요. 예비 전원이 GL등이었죠, GL등. GL등. 램프까지 설치해 주셔야 돼요. 여기 점 찍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회로의 구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완성된 회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P형 1급 수신기의 한 개의 경계구역에 대한 결선도이다. 자, 1번부터 5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자, 보시면 자, 수신기 단자에 그 단자 명칭을 작성하는 거예요. 하시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회로선과 회로 공통선은 문제에 나왔고요. 나머지 그 배선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쪽 부분부터 보면 여기 B라고 써 있죠? 예, B라고 써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경종. 벨의 약자죠, 벨. 자, 경종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아래에 있는 게 표시등. 예, 표시등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자, P라고 써 있는 P형 발신기를 뜻하는 거죠. 발신기. 예, 발신기.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단자의 명칭은 뭐냐?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경종에 연결되어 있죠. 자, 2번 단자도 경종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하나는 경종선일 거고요. 하나는 경종 공통일 건데 자, 이 공통선과 경종선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 안 되죠. 자, 안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잘 보세요. 1번과 2번은 경종과 그리고 경종 공통입니다. 공통이에요. 근데 1번이 경종이고 2번이 경종인지는 몰라요. 왜? 지금 이걸 이 결선도만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을 경종으로 했다라고 하면 2번을 경종 공통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자, 1번이 경종 공통 쓰셨으면은 2번이 경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 결선도상에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이 두 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3번과 4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3번, 4번이 어디에 연결됐냐면 표시 등에 연결이 됐는데 여기도 어떤 게 공통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는 표시등일 거고요. 하나는 표시등 공통일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3번과 4번에는 표시등과 표시등 공통인데 자, 둘은 순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순서 바뀌어도 돼요. 이 상태에서는. 자, 그리고 5번. 자, 5번과 회로선, 공통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요? 나머지 하나만 쓰시면 되겠죠. 뭐예요, 이거는? 응답선이죠, 응답. 응답선.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응답선 대신에 나는 발신기선 썼는데 발신기선. 네, 발신기선도 맞습니다. 네, 응답선을 발신기선과 똑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응답선이라고 해도 되고요. 발신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응답, 발신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수신기 단자 내부에 있는 명칭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논리식으로 가장 간단히 표현하시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게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과정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계산 과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논리식만 표현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간략화된 논리식만 답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리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입력은 A, B, C 세 개의 입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출력은 Y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기호는 AND, 다 AND네요, AND. 그리고 OR, 여기는 NOT 게이트. 이 기본적인 세 개의 논리 기호가 회로상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AND 회로, AND 게이트의 출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AND 게이트는 뭐예요, AND? AND는 논리의 곱이죠. OR는 논리의 합이죠. NOT 게이트는 부정이죠, 부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AND는 논리의 곱, OR는 논리의 합, NOT은 부정. 세 가지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출력에는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A, B, C. A, B, C. 세 개의 입력이 들어왔죠. 그럼 출력은 뭐겠어요? A, B, C인 거죠. 논리의 곱이니까 A, B, C.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논리의 곱이니까 AND니까 논리의 곱이라고요. 그럼 뭐가 왔나 보세요. A 왔죠, A. A 들어왔죠. 자, B가 왔는데 NOT 게이트를 거쳤어요. 그럼 B바 C 들어왔죠. 그러면 출력은 A, B바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출력 보실게요. 자, A가 들어왔고요. B도 들어왔어요. 자, C는 NOT 게이트를 거쳤죠. NOT 게이트. 그러니까 여기는 A, B, 그리고 C의 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출력이 어디로 갔어요? OR 게이트의 입력으로 다 들어갔죠. 입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입력. 근데 OR 게이트예요. OR 게이트는 논리의 합이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출력 Y는 A, B, C 합이죠. OR니까 여기는 A, B, 바 C가 되고요. 여기는 합의 A, B, C의 바 이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간략화. 바로 뭘 이용해서? 부울대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논리식을 간략화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세 개의 항 중에서 자, 두 개의 항을 먼저 묶어볼게요. 간략화를 시켜볼 건데 보세요. 공통으로 있는 걸 보세요. 공통. AC, AC 공통이죠. 그럼 AC 묶는 거예요. AC로 묶으면 앞에는 B가 남았고요. 뒤에는 B의 바가 남았는데 여기는 합이잖아요. 합.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A, B, 자, C의 바. 자, 그러면 부울대수의 정리에서 B 합 B 바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얘는 1이죠? 예, 무조건 1이죠. 무조건 1이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A, C의 합 A, B,
C의 바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또 공통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A, A. 공통이죠? 공통이에요. 자, 그러면 A로 묶죠. A로 묶으면 C, 합, B, C, 바. 됐나요? 됐죠?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 과정. 이렇게 분배합니다. 분배 가능해요. 여기서 분배 가능해요. 그럼 A에다가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요? C 합 B가 되겠죠? 이렇게 분배하면은 C 합 C의 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논리의 곱이죠. 왜? B와 C의 바는 논리의 곱이니까 B와 C의 바는 논리의 곱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는 1이죠? 1이죠? 그냥. 자,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A에다가 자, B, C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교환 법칙 되니까. 그럼 B 합 C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히 표현된 논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식. 그래서 답을 하실 때 Y는 반드시 써야 돼요. Y는 A 곱 B 합 C 이겁니다. 이게 1번 답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자 2번, 3번은 풀 거예요. 자 2, 3번이 뭐냐? 유접점 시퀀스 회로와 무접점 논리 회로를 그려야 돼요.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 이제 우리가 구했던 논리식만 하나 가지고 이 회로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식이 어떤 식이었냐? Y는 A, B 합 C예요. 이거를 하나는 유접점 시퀀스 회로, 하나는 무접점 논리 회로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갈 건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아셔야 되냐? 어떤 내용을 아셔야 되냐? 해보세요. 자 논리의 곱은 뭐다? 논리의 곱은 직렬 연결이다. 직렬 연결이다. 논리의 합은 뭐다? 논리의 합은 병렬 연결이다. 이런 거. 자, 여기 부정은 없네요. 예, 부정 없으니까 뭐 따로 필요 없지만 부정 같은 경우는 부정은 어떻게 한다? 비접점이다. 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출력 Y는 있고요. 이 안에다가 이 식에 해당하는 거를 접점을 그려야 돼요. 접점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 먼저 여기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 B 합 C예요.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은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접점을 이렇게 병렬로 했는데 얘가 B구 이제 C가 되겠죠. BC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리고 요게 A와 B 합 C는 이것과 이것은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이니까 직렬 연결을 해야 돼. 직렬 연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A 해주고 점을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B와 C는 논리의 합으로 됐고요. 그리고 A와 요 BC는 직렬 연결. 맞나요? 직렬? 논리의 곱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유접점 시퀀스 회로고요. 자, 그 다음 무접점 논리 회로입니다. 자, 여기도 어떤 사항을 아셔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의 곱은 뭐다? AND. 맞고요? AND. 논리의 합은 OR 게이트. 그리고 부정은 자, NOT 게이트. 요거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 개만. 자, 해볼게요. 입력 A, B, C가 있고요. 출력 Y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가운데다 채워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 B와 C부터 할게요. 괄호 묶였으니까. 자, B와 C는 논리의 합입니다. 그러면 논리의 합이니까 어떤 게이트다? OR 게이트다. 그 OR 게이트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OR 게이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입력은 당연히 B와 C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 A와 B 합 C, A와 B 합 C.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 출력으로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이게 B 합 C인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 합 C가 새로운 입력이 되는데 서로 논리의 곱이죠. 그럼 논리의 곱이니까 AND 게이트로 들어간다고, AND 게이트. 그럼 AND 게이트로 들어가니까 어디 있어요? AND? AND를 이쪽에 있죠. 이렇게 AND 놓고요. A가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B 합 C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력이지만 여기서 입력이 되는 거죠. 출력임과 동시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랑 연결해주면 네, 무접점 논리 회로가 아주 간단하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자 이렇게 복잡했던 논리 회로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논리식, 간략화한 논리식을 구하고요. 이 논리식을 이용해서 유접점 시퀀스 회로와 그리고 무접점 논리 회로를 완성해주면 이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명시된 용어이다. 알맞은 정의를 설명하시오. 자, 제가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 중에서 지금 세 가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분배기, 분파기, 그리고 혼합기. 이 세 가지 명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은데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비슷하게나마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똑같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분배기. 자, 분배기의 정의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그리고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신호의 전송로가 이렇게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래서 분배기죠, 분배기. 그리고 신호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다. 그죠? 그래서 뭐 신호의 전송로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임피던스 매칭과 뭐 신호 균등 분배 이러한 용어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뭐 똑같이 작성 안 하셔도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꼭 똑같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파기. 자, 분파기는 이게 용어 자체에 또 힌트가 있는데 분은 이제 분리한다는 뜻이고요. 파는 주파수의 파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분리한다라는 그러한 용어인데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되어 있는 신호를 합성된 신호를 뭐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다. 그래서 분파기예요. 분파. 주파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뭐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다. 그래서 분파기의 정의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혼합기. 자, 혼합기 같은 경우는 뭐냐? 혼합한다는 건 섞는 거예요. 섞는 거잖아요. 그죠? 자, 혼합기는 뭐냐? 두 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뭐 한다? 조합한다. 혼합한다. 그죠?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이것이 혼합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설명 그대로 작성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키워드만큼은 확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전원으로 연축전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h이고 비상용 조명 부하가 6kW, 사용 전압은 100V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축전지의 설치에 필요한 연축전지에 한 개의 여유를 둔다고 하였을 때 셀의 개수는 자, 보시면 셀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셀의 개수 같은 경우는 사용 전압을 자, 사용 전압 100V죠. 사용 전압을 나눠줍니다. 자, 뭘로 나눠주냐? 바로 축전지의 공칭 전압으로 나눠주는데 지금 이게 어떤 축전지라고요? 지금 연축전지라고 했죠. 연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2V/셀이고요. 한 셀당 2V라는 거죠.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는 한 셀당 1.2V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연축전지이기 때문에 2V/셀을 대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0V를 나눠주는데 2V/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 나오냐? 셀 수는 50개가 나오죠. 50개. 자, 50개가 나오는데 자, 연축전지에 한 개의 여유를 둔다고 했죠. 한 개.
한 개의 열을 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개만큼을 더 더해주면 돼요. 한 개를 열을 둔다고 했으니까 한 개를 더 더해서 몇 개다? 51개. 셀수가 51개. 51셀이라는 거죠. 51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납축전지를 방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충전 시 전해에게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때 음극판에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납충전지의 방전, 자, 과방전, 방전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또는 충전할 때 전해에게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바로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하죠. 네, 설페이션 현상이고요. 다음 3번. 자, 2번에 음극에 발생되는 가스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어떤 가스가 발생해요? 바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 수소가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